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정치 길게 토크오버 시간입니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그리고 배재대 공공정책학과의 정윤정 교수 두 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윤정 교수가 읽으셨던 그 설문조사 결과 YTN과 어디라 그러셨죠? M브레인. 예, 했던 결과는 유선 33.5%, 무선 66.5%, 무작위 전화 걸기 RDD 전화 면접 방식으로 했고요. 응답률은 15.3%, 표본 오차는 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3부 마칠 때 우리 배 본부장께서 질문을 하셨죠. 왜 그렇죠? 50대가 다를까요? 네. 네, 왜 50대? 왜 50대가 다릅니까? 네. 저 50대예요. 저도 50대예요. 그러게. 배 본부장 몇 대입니까? 전 40대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40대. 두 분 때문에 달라진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5년 전에 대통령 선거였을 때는 이 50대가 또 40대였던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40대는 50대에 비하면 보다 더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네. 이 탄핵 국면이 이 상당 부분 50대 초반도 진보성을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바 50대 초반을 신진보 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50대 이 초반 또 후반은 서로 다른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고스란히 문 후보, 안 후보의 지지 성향으로 나타나면서 이 5년 전에는 일방적으로 또 압도적으로 네. 이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밀어줬던 50대의 이 성향이 지금은 또 달라졌다. 그리고 이 50대에서 이 안 후보가 충분히 유권자들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이 문 후보가 또 50대의 표심도 상당 부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유권자 지형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난 대선과 다른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정윤정 교수께서 보시기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보수.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지금 50대로서 네, 얘기하세요. 50대로서. 50대로서. 40대인 줄 알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보통 한 10%대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이 바른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서로 나뉘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30%대로 뛰어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보수 지지층이라고 옮겨간 보수층이라고 놓고 한 25%에서 27%는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지지율과 네. 지금 바른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5%대 유승민 지지율을 합치면 32%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누군가 새로운 보수 세력이 등장을 해서 시간은 없습니다만 네. 보수의 새로운 모습을 외치고 한다면 3자 구도도 해볼 만한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보수가 40, 또 예. 진보가 40, 중도는 왜냐하면 중도라는 걸 참 규정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나면 정말 중도로 남는 것은 한 20여 %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분석도 내놓게 되는데요. 예. 그런 만큼 지금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자가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 황교안 또 반기문 네. 이전의 후보들이 보수 결집이 가능했던 것이 그만큼 보수 대표 후보로서의 그런 이 결집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홍 후보의 경우에는 영남권 보수 표심은 붙들고 있지만 예. 지금 수도권의 수도권이라고 해서 충청권까지 포함한 보수 표심을 비호감 때문에 이 또 당선 가능성 때문에 예. 끌어내지 못한 것이 지지율 상승에는 상당히 또 제한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건 달려 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되고 나면요. 예. 각종 또 로고송이 나오게 되고 벽보를 보게 되고 예. 또 후보자를 직접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후보자들이 정말 이 홍길동처럼 종횡무진 움직입니다. 예. 우리가 평생 한 번도 보기 힘든 대선 후보들을 직접 만나서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그렇지 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왔는데 이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전통 보수층을 대변하는 후보인 거지. 예. 이러면서 또 숨어있던 보수층 또는 방황하던 보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이 표심으로부터 후퇴해서 다시 홍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상으로는 7, 8%대입니다. 네. 예, 머물러 있지만 실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숨은 홍준표. 예.
샤이 홍준표. 예, 어디 숨었을까 뭐 홍 후보로서는 굉장히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예. 이런 유권자들이 나와서 투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여론조사보다는 더 이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이 유권자들이 결집해서 투표를 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면 실제 득표는 이보다는 더 많을 가능성을 네.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요. 예, 정의진 교수. 홍준표 후보가 막판에 그 인물 변수에 의해서 네. 기본적으로 어떤 보수를 재결집해서 기존에 지금 받고 있는 지지율보다 훨씬 더 웃도는 네. 그런 지지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겠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회의적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예. 저는 보수들 특히 우리가 이제 기존의 여론조사상 잘 의견을 얘기하지 않다가 네. 갑자기 안철수 후보에게로 가 있는 네. 샤이 보수층들이 예. 저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그 샤이 보수층의 중도 보수를 빼고 이른바 이 전통적인 보수 특히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해서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그 유권자층은요. 제가 볼 때는 혹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심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예컨대 그 계층의 이른바 이 반문 정서라고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골깊게 뿌리 박히도록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그런 초반의 어떤 선거운동 전략을 제대로 프레임을 잘못 짠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각인이 됐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상실감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를 해야 되는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안철수 후보인가? 홍준표 후보보다는.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존재하는 건데 네.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당선 가능성이 높고 이른바 이 문재인 후보는 아니고 네. 뭐 이런 상태에서 뭔가 자신들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는 그런 제3의 후보가 안철수 후보인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분들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네. 뭐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네.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대답을 했죠? 별로 그렇게 명확히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방송 토론에서도 사면은 그냥 주어진 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서 법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그 NCND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사드 문제에 대한 NCND와 비슷하게 안철수 후보에게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또 다른 NCND가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혹여라도 안철수 후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네. 혹여라도 보수에게는 그런 메시지가 간다 그러면 저는 그들의 어떤 강고한 전략적 투표의 어떤 기반은 더 강화될 수 있고 쉽사리 그런 목적이라면 홍준표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걸 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에게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너무 미시적으로 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의 숙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네. 표류하는 보수 표심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보수 표심을 얼마만큼 실제 투표 현장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이 점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네. 것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보수라고 해서 다 대통령의 사면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이제 보수의 경우에는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보수층들의 경우에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또 동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과 안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또 바로 연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안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문재인 정서가 강하고 그리고 다른 보수 후보가 이 안 후보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거나 또 문 후보의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반기문 전 총장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아마 보수 표심은 반전 총장 쪽으로 갔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안 후보로서는
이 지지층의 충성도 면에서는 문 후보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얼마만큼 안 후보가 앞으로 남아있는 토론회에서 그리고 정책적인 면에서 이 보수 표심을 견고히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 표심을 붙들고 있는 것만이 유일한 과제라면 괜찮은데 호남 표심을 또 함께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 딜레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사면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미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묘한 게 아니라 민감하죠. 민감하죠. 네.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NCND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호남 그게 아마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딜레마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메시지로 전달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읽혀지느냐라는 네. 거죠. 명확히 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선거 그 메시지에서 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면 양강을 명확히 형성한 시점이 어디냐. 그걸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혹 제가 그 가설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사면 문제가 불거졌을 때가 아닌가 발언과 관련해서 그거를 전후로 해서 아마 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이 보수 표심까지 끌어오면서 또 호남 민심도 달랠 수 있는 이 이중적 전략적 모호성으로는 충분히 또 가능한 일인데 또 투표율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그렇죠. 이 다른 후보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덜어내놓고 연정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 예.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또 정현정 교수님 우리는 덜어내놓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정작 안 후보는 연정을 덜어내놓고 결국 하시는군요. 단일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예.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면 예. 우리가 역대 선거에서도 보면은 이 반사 이익을 얻어서 가져갈 수 있는 지지율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오래 버티지 못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 후보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48%를 득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로부터 당시 가져왔던 또 표심도 있었기 불안정. 때문에 그것이 더 확장되지는 못했던 것이거든요. 더 충성도가 높았던 것이 당시 박근혜 후보의 지지층이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안 후보로서는 내놓을 수 있는 일관된 본인의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묘책은 뭐냐. 우리 곽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묘한 묘수 이것이 나와야 사람들의 울림이 있고 보수 표심이든 호남 민심이든 아니면 지금 또 방황하고 있는 중도층 표심을 더 가져올 수 있는데 그렇죠. 뭔가 지난 토론회를 보면 일관된 본인의 차별화된 메시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안 후보가 남아있는 토론회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호남 표심 단속을 위한 전략으로 이 반문 정서 카드를 다시 안 후보 쪽에서 꺼내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대선 슬로건은 국민이 이긴다. 대선 포스터는 당명도 지우면서 이제 새 정치를 강조하고 있고, 박지원 대표가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지원 대표는 전주에 가서도 호남 홀대론 발언도 했고요. 김대중 대통령을 골로 보냈다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연 안 후보 쪽에서 TK를 이렇게 보다듬으려다가 자칫 놓칠 수 있는 이 집토끼를 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지원 대표가 지금 이제 입을 많이 여시죠. 그래서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른바 반문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대표 발언들을 나서서 하고 계시는데 지난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호남 홀대론 문제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사실은 총선 때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호남은 한번 학습된 것이죠. 그 홀대론에 대해서 한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 한번 그 호남에서 그거 가지고 이제 곤혹을 치를 수 있는 한번 치렀기 때문에 네. 유권자도 학습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메시지가 호남에 유효한가? 네. 이거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이라고 하지만 예. 호남의 어떤 그 미묘한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여론조사 우리가 뭐 이제 경향으로만 놓고 보면 박빙이라고는 하지만 또 최근에 여론조사 일부 나오는 거 보면 문 후보가 또 호남에서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호남의 유권자들은 대부분 보면 전략투표를 한단 말이죠. 민주당도 사실은 자기 집안이 아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거거든요. 호남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차원을 놓고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누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냐. 그래서 누가 여당할 가능성이 높으냐. 이게 그 호남의 전통적인 전략적 표심이라고 할 때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 홀대론이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당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우리가 민주당을 능가할 수 있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메시지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여전히 이제 박지원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당의 대호남 전략은 조금 더 그 과거에 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호남 유권자들이 점점 더 이제 국민의당에 대한 판단들, 국민의당의 어떤 집권 능력에 대한 판단들 이런 걸로 지금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호남의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은 상당히 또 반문 정서가 깊이 있는 건 맞아요. 아마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끌어내고 싶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거나 또는 다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문 후보가 약간 앞서거나 지금 이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그 홀대론의 키워드보다는 좀 더 다른 접근, 특히나 그 전략적 마인드를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과 면모가 접근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호남 소속의 그 국민의당 소속 정치인들이 가서 거기서 그 운동을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좀 더 다른 어떤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 그런 어떤 능력의 문제라든지 미래성이라든지 집권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어프로치와 인사들이 그 호남에 가서 집중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좀 더 접근력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판단인데 이번 모르겠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노영찬 본부장. 이번 대통령 선거를 바라볼 때 좀 더 분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이번 선거는 화이트 칼라와 가정주부층이 대통령을 결정한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거든요. 재밌네요. 가장 큰 이유는 호남도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남도 어느 한 후보에게 몰표를 주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수도권 표심은 중요한데 수도권이라고 해서 지금 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건 아닙니다. 이 오자 대결 구도에서 이 양강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충청이면 충청 곳곳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TV 토론에서도 잘 차별화가 되지 않는 것이 물론 유승민 후보에 대한 평가는 높지만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또 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서로가 토론회를 잘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세대별 대결이 되고는 있지만 세대별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세대에서 결정적인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이트 칼라입니다. 결국 이 화이트 칼라는 경제 문제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정주부층은 경제 플러스 안보거든요. 교육. 교육 그래서 중요하죠. 교육 중요합니다. 이 각 후보들이 교육에 관련돼서 공약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아직 가정주부층의 마음을 심금을 울릴 정도의 이 공약이 출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지역 대결 구도가 아니고 또 세대 대결 구도를 하더라도 초박빙 상태일 때 누가 화이트 칼라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기서 가장 화이트 칼라의 마음에 민감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얇아진 이 지갑을 유리지갑을 얼마만큼 두텁게 채워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가정주부들은 이 각종 교육 비용 또 주거 비용, 생활비, 물가, 경력 단절 여성들 정말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거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고 아프니까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이 가정주부층을 향해서 토론회에서
이 한방이 될 수 있는 정책 공약을 내놓는 후보가 가장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 차별화를 못하고 있고 만약 이 차별화를 누군가가 한다면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후보자의 치부 또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의혹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에 결정적인 변수는 화이트 칼라와 가정주부층 그리고 이 후보 진영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헛발질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가정주부 말씀하셨는데 남았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저는 가정주부도 그 관심 있는 이슈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대의 가정주부들은 보육 문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육에 상당히 그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 안 후보의 병설 유치원, 단설 유치원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30대 가정주부들이 상당히 또 경로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50대 이상 또는 40대 이상의 가정주부는 또 아이들을 다 장성시켜 놓은 그 가정주부들은 사실은 또 다른 어떤 그런 관심사항들 예컨대 노후 문제라든지 또 특히 이제 경제 문제도 중요하죠. 노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0대이지만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세대의 문제는 개입이 되는 거 아니냐. 가정주부에게서도. 하여튼 후보자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돌아가지 말고 둘러가지 말고 정면 승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저희 PD 선생과 함께 작가 선생과 함께 새로운 한 분을 또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본부장을.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오버 시간 배재대 정영정 교수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예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팟캐스트나 팟빵에서 곽수종 이렇게 검색하시면 손쉽게 또 열어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김은진, 기술감독 안홍진, 김승희, 진행의 곽수종이었습니다.